안녕하세요. 3회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죠.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정착물입니다. 이제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은 이제 정착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죠? 토지의 일부라는 거죠. 토지의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의 일부를 우리가 종속 정착물이라 하고, 그 다음 독립된 부동산을 우리가 독립 정착물이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물어봐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본에 보면, 가식 중에 있는 수모. 이 가식이라는 거 임시로 이제 심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죠? 동산입니다, 동산.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적으로 토지에 또는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 부착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니은번에 보면은 매년의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년생 식물 이거는 뭐야? 항구적이죠. 항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착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정착물 중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죠. 건물은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은 맞긴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 중에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것도 정착물은 맞아요. 그렇지만 독립된 부동산이죠. 국어 해당되죠. 또랑이죠, 또랑. 또랑은 뭡니까? 토지의 일부예요. 그다음 경작 수확물은 이것도 역시 경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요? 역시 이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정답을 해서 2번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착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냐면 토지의 용어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패턴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박스 쳐놓고 옳은 거 또는 틀린 것으로 이제 연결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옳은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딱 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획지가 나왔어요. 기억본에 보면. 자, 획지가 나오면 결론이 이거예요. 획지가 딱 나오면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 키워드를 잘 정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렇죠? 맞죠, 이거? 예. 획지 맞죠? 자, 니은번에 후보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라는 건 뭐죠? 용도, 지역, 상호 간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토지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 후보지가 아니죠. 이거는 뭐야? 이행지죠, 이행지. 이거는 이행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행지.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디귿번 봅시다. 자, 공지가 나왔어요. 공지라는 건 이제 하나의 대지 면적 중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때문에 비어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공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서 관련 법령이라는 건 건축법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이나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토지. 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지라 하죠.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갱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갱지라는 용어가 없고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갱지는 그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택지든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따라서 개발되기 이전, 미성숙지 또는 미개발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거 틀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소지라 하죠. 소지. 바탕 소자에 땅 지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건 뭐야? 이제 기역과 디귿. 요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잘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건 둘 다 난이도 하나, 난이도 이제 중하에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은 난이도 이제 중상에 속하는 것, 중상. 그래서 이제 기억본에 보시면 외부 효과라고 딱 나왔어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가 나오면 벌써 딱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 및 인접성. 이게 나와요. 부동성 및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야?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외부 효과, 특히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죠.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본은 당연히 부동성이니까 이거는 아니죠. 따라서 뭐야?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도록 하는 과정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해요. 내부화. 그래서 내부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요. 유동화는 아니죠. 유동화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게 유동화예요. 대출 채권을 우리가 채권 양도라 하죠. 민법에서 보면은 채권 양도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제 주택저당 대출 채권의 유동화. 채권 양도 또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라는 건 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양도해서 현금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화 이퀄 뭐야? 현금화예요. 현금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단어의 정의만 내려도 유동화가 아니라 내부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내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부화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그 재화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부가 뭘 부과해요? 부담금을 부과하죠. 환경 부담금이나 조세를 부과하죠.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량을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이나 조세를 부과하는 걸 뭐라 한다고 그래? 이걸 내부화라고 그래. 내부화. 또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소 생산 소비하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뭘 줘요?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조세를 감면하죠. 감면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나 생산을 늘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구나 정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이제 4번서부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보통 맨 앞부분 부동산학 총론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본고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수요와 공급 탄력성 해서 수요 공급 균형의 이동, 탄력성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항상, 이거 틀린 거. X를 하셔야 돼요.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가 틀렸느냐. 이제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틀린 거는 5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5번이 틀렸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다라는 건 뭡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니까 따라서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나 비탄력적이나 같은 말입니다. 수요 변화 시 가격 변동폭은 작지만 거래량 변동폭은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공급은 이제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인 공급이 있는데, 자, 수요가 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이제 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하겠죠. 이건 알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폭을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의 폭.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그럼 뭐야? 요거는 더. 그 다음에 거래량은 뭐야? 덜.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입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뭐야? 더 변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뭐야? 덜 변한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예요. 탄력적이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자 비탄력적이래.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뭐 가격은 뭐야? 가격의 변동폭은 크지만 이렇게 되겠죠. 더니까 크지만 거래량 변화폭은 어떻게 돼? 거래량 변화폭은 더야 덜이야 덜. 그래서 크다야 작다야 작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프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이제 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 더.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덜. 더. 가격은 그 다음에 거래량은 뭐야? 덜. 근데 만약에 탄력적이다. 그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의 변화폭은 덜이 됩니다. 반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폭은 뭐야? 더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세요. 1번, 뻔한 내용이 나왔죠.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뭐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얘기죠. 뻔하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죠. 공급량이 됐던 또는 수량이 됐던 전부 다 뭐야? 최대 수량입니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최대 이제 수량이 되겠죠. 수요량이 됐던 공급량이 됐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보면은 용도 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즉, 뭐가 된다는 거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그건 수요든 공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거죠. 유효 수요죠. 유효 수요. 그래서 이제 수요라는 것은 뭐야? 사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지불 능력까지 갖춘 수요를 우리가 무슨 수요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역시 틀린 건데요. 이제 유량 변수와 이제 저량 변수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유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 측정되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저량 변수라는 건 일정 시점, 어떤 날짜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날짜가 중요한 어떤 그 변수들을 우리가 저량 변수라 하죠. 자, 그럼 이건 보세요. 자, 소득. 일정 기간이죠. 왜냐? 한 달이냐 또는 1년이냐. 그래서 유량입니다. 이거는 유량에 해당돼요. 그다음 수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별. 수입 수출은 분기별 또는 뭐야? 월별, 분기별 또 1년 단위로 수입과 수출량을 액을 따집니다. 이를 무역 수지라 하죠. 이걸 유식하게.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무역 수지라고 해요.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이 무역 수지예요. 요거는 이제 월별 또는 분기별 1년 단위로 측정합니다. 됐고요. 자, 재산 또는 이거 자산이라 하거든요. 이거 자산.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량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재고량, 인구, 이런 거 아주 그냥 전형적인 뭡니까? 이거는 저량이에요. 통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 우리 시험에 통화량 한번 나온 적 있죠. 통화량도 이것도 저량입니다. 소비도 뭐야? 이거는 유량이에요. 왜냐하면 소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이것도 어떻게 따져요, 여러분? 전부 다 일별, 죄송합니다.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좀 우리가 뻔한 거 외우다가 이런 문제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결국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5번은.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거. 자,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거. 별 표시하시고, 이 문제 잘 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그래서, 잘 보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보면은. 자, 1번 봅시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보면 돼요. 작은 거 버리고. 수요 증가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 뭐라 하세요? 가격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죠?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은 이거예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러면 뭐야? 이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완전 탄력적이래요.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이에요, 수평.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얼마든지 변해요. 거래량은 얼마든지 변해요. 그러면 뭘 보면 돼요? 가운데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 감소해진 거야? 증가.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줬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이게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반 대면 수업하면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 이번에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격은 얼마든지 변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뭐야?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자,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자,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버리고 얘만 보면 돼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총 5개인데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문제도 잘 내죠, 우리 시험. 이제 결국 7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잘못 눌렀네요. 7번 이건데 수요곡선 우측이라는 건 뭐죠? 수요 증가. 이 수요 증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요 증가를. 자, 그래서 이제 찾아봅시다. 기억과. 이건 아니에요, 벌써. 왜 아니냐? 이건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이건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나왔으면 이거는 아파트 수요예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DSR 규제 완화했대요.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 증가. 맞죠? 니은번. 금리가 상승했대요. 여러분,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죠. 그렇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도 역시 대출. 예, 대출이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 강화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문에 보면 대체주택 가격 상승하잖아요. 여러분 대체주택 가격 상승이 나왔어요. 대체재 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 대가리 아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대가리가 아퍼.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재 가격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대체주택 가격 상승했으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야? 증가. 같은 방향을 움직여야 되니까 플러스. 그렇죠? 수요 증가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가구 수 증가. 수요 증가. 이건 뭐 쉽죠. 그 다음에 소득 감소. 그러면 이건 뭐야? 수요 감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가구 수 증가.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은 DSR 완화. 이 세 가지가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난이도 중상에 가까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보겠습니다. 이 8번이 난이도 상에 속하는 거예요. 난이도 상에 속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되는 분은 하시고요. 안 되는 분은 그냥 찍으세요. 이 문제. 이게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상에 속하는 계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왜 버리세요? 그거 해봤자 시간만 많이 뺏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0.8이래요. 0.8. 자, 기억번. 그럼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분모 분자 아파트. 그 다음에 가수.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죠. 빌라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이 0.1이에요. 0.2. 그러면 분모는 뭐죠? 빌라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요 두 개가 요거는 가라고 요건 나라면 따라서 가 플러스 나가 뭡니까? 2% 증가. 이게 이제 플러스 2라는 얘기. 2가 되게끔 여기를 맞춰라. 요게 뭐냐 이죠. 요 네모가 뭐냐 이거 네모를 맞춰라. 그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럼 이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대입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몇 프로 변했습니까? 5% 상승했대요. 얘가 5%.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관계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야? 4.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4% 감소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그러면 나가 얼마가 돼야 2가 되겠습니까? 6이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럼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6은 2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이게 얼마 변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6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6 나누기 0.2를 하면 되죠. 그럼 6 나누기 0.2를 하게 되면 플러스 30이죠. 30% 상승.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죠. 그래서 되는 분은 하시고요.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이제 난이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틀린 건 뭐냐? 그래서 틀린 거는 뭐예요?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주기도, 진폭도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게 일반 경기가 됐던 부동산 경기가 됐던.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길게요. 경기 변동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말 문제로.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은 이제 뭐냐? 옳은 것, 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본 봅시다. 레일리는
벌써 틀렸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로 와야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컨버스는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하여 이렇게 되겠죠. 레일리 그다음에 컨버스니까 응용하여 두 도시 간의 영향이 같은 분기점. 분기점이 뭐 상권 경계 지점이죠. 상권 경계 지점을 공식이 만들었죠.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레일리하고 컨버스 자리만 바꾸면 되겠고요. 니은번에 보면 호이트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추구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죠? 4번. 죄송합니다. 디귿번. 여기 최적의 공장 부지 나오죠? 근데 넬슨은 이거 아니죠, 벌써 이거. 넬슨은 뭡니까? 소매 입지 이론이에요. 소매 입지 이론. 따라서 여기 최적의 공장 부지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배부 아니면 레시예요. 그런데 운송비, 노무비, 집적이익 이거 나왔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보면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된다. 이걸 주장한 게 누구예요? 레시죠, 레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알론소 나오면 알론소 뭡니까, 여러분? 알론소는 입찰 지대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이것도 뭐 쉽죠?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냥 간단히만 해설할게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왜 2번이 틀렸느냐 이거죠. 2번이 왜 틀렸느냐. 이거 뭐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현재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초과이는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얻기가 쉽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초과이는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 바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뻔한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해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서 역시 또 틀린 거예요. 주택 여가 과정인데 이게 왜 5번이 왜 틀렸느냐 이거죠. 왜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향여가래, 하향여가. 그러면 하향여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그쵸? 요 가치 상승분이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 상승분하고, 그쵸? 개량 비용하고 따질 때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집을 고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향여가가 일어나겠어요? 이거는 안 일어나죠. 하향여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집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집값은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 들여도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집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유지수선하지 않으니까 급격하게 노화되는 거고, 노화되니까 슬럼화되고 하향여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죠. 여기 아니라 큰이 아니라 작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1번 읽어드릴게요.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 서비스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며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적은 주택 서비스 소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더 적은 면적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중산층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그 이상 해당되는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가 하면 소득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주거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2번에 보면, 근데 이건 가정인데요. 이제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주로 신규 건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의 하향효과, 상향효과라는 그 논리에서는 고소득층은 신규 건설, 신규 공급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공급은 하향효과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향효과 나오죠? 하향효과 되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여가가정 모형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은 신규로 건설된 분양되는 아파트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향효과된 그런 노후화된 주택을 공급받아서 소비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도시지역에서 슬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즉 빈민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빈민가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시장의 실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소득.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디든지 다 빈민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계시기 때문에 빈민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면 뭐 공산주의는 빈민가가 없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공산주의도 빈민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뭐 자본주의든 또는 공산주의든 따질 게 없는 겁니다. 다 뭐가 존재해요? 빈민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빈민가가 존재하는 거지 시장에 실패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은 이제 거미줄 모형입니다. 이 거미줄 모형인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이게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선 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34회 때 말 문제로 나왔죠. 자, 틀린 거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틀린 걸 보면 자, 3번이 틀렸다 이거죠. 왜 틀렸느냐? 요거죠. 요거하고 요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정은 뭐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반응하죠. 그러나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반응한다라고 가정한다. 왜 그러느냐? 이게서 이제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급량은 반응하느냐? 당연히 뭐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검진 모형에 해당되는 재화가 뭐냐? 농산물, 축산물, 부동산 전부 다 뭐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즉각적으로 공급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시차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틀렸죠. 1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란형이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예요. 동태 분석이다 이거야. 동태 분석. 왜 그러냐? 시간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동태 분석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정태예요. 정태 분석.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2이래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이게 더 크죠? 수요가 더 크지 않습니까? 탄력성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 탄, 공, 기. 이렇게 요랬잖아요. 탄력성을 물어볼 땐 수요. 기울기로 물어볼 땐 공급. 이 크면은 이건 수렴형이라고 그랬죠. 수렴형.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수탄, 공기. 그래서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수요가 더 크잖아요. 그럼 뭐야? 수요가 더 크니까 무슨 형이야? 수렴형. 그렇죠? 맞죠? 수렴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5번 수렴형은 가격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제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뭐야? 수렴한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수렴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의 반대다.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더 크고 기울기로 물어봤는데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더 크더라. 그러면 이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수렴형이 반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고 공급의 곡선의 기울기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럼 이건 뭐죠? 순환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 거미줄 모형에서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이 문제. 예, 그래서 잘 냅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거미줄 모형에서 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14번. 그 14번은 뭐냐면요. 이게 레일리죠, 레일리. 허프입니다. 죄송합니다. 허프 모형이죠, 이게. 죄송합니다. 허프 모형에 의해서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난이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그 문제들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산하게끔 해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허프 모형에 나오면 마찰계수를 딱 찾아야 돼요. 마찰계수 값이 2구나. 그래서 항상 허프 모형 나오면 뭐부터 찾는다? 마찰계수. 따라서 마찰계수, 거리 마찰계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산 못 해요. 이게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게 허프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C도시 인구 중 50%가 A와 B를 이용한다. 그러면 C도시 인구가 20만 명인데요. 이 중에 50%니까 10만 명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10만 명만. 그래서 이제 A 아니면 B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알겠고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약분을 하게 되면 편해요. 계산하기가. 그럼 거리는 거리끼리 뭐야? 2로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 나누기 2는 뭐죠? 1. 8 나누기 2는 뭐죠? 4. 이게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과 면적끼리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0 나누기 2000은 뭐야? 1. 8000 나누기 2000은 뭐야? 4. 그럼 간단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4km잖아요. 4, 4, 16이죠. 면적은 얼마야? 4. 그럼 얼마가 됩니까? 4, 1은 4, 4, 4, 16. 4분의 1이네요. 그럼 0.25가 되겠네요. 자, B를 계산해 봅시다. B는 얼마예요, 여러분? 자, 면적이 얼마? 1의 제곱은 1이죠? 1이니까 뭐야? 1. 그러면 각각 0.25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A로부터니까, 그죠? A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는 이 두 개를 더해야죠. 그러면 1 더하기 0.25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두 개 더하니까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0.25잖아요. 0.2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0.25 나누기 1.25를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0.25 나누기 1.25 하면 얼마야? 0.2가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A의 시장 점유율은 20%예요. 20%. 그러면 10만 명의 20%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2만 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2만 명은 어디 가서 소비해요? 이 10만 명 중에 2만 명은 일로 가고 그럼 나머지 8만 명은 일로 가겠네요. 이 얘기입니다. 8만 명이 일로 간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C도시 인구의 몇 %니까? 여기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C도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그렇죠? C도시 인구의 2만 명이 여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0.1, 10%가 돼서 2번이 돼요. 그래서 두 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상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식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옳은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번. 자, 이건 이제,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요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 왜 틀렸느냐? 이 택지 소유 상한제 때문에 틀렸죠. 이거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비축제도하고 가격 공시제도가 나왔는데, 간접이라 나왔어요.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요건 직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맞아요. 3번이. 왜 그러느냐? 개발부담금제도, 이거 외우라 했는데, 이 개발부담금 제도는 요거는 누구냐면요.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시행한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뭐야? 노무현 대통령 때 시행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끝났잖아요.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통령 중에서 노씨입니다. 노씨.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다음이 돼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뭐냐면 PIR인데요.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요, 어렵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이건 등기법이 아니죠.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법규는 뭐죠, 여러분? 근거법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PIR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는 가계 소득이고요. 분자는 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계 소득의 몇 배가 주택 가격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소득이 일정할 때 주택 가격과 PIR은 플러스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PIR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PIR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소득은 일정한데 집값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득은 일정한데 집값만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소득에 비해서 집값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고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은 노인네들만 남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 빈집들 많듯이. 이게 이런 거 어떻게 뭔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의 인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낮에는 젊은 이들이 계시겠죠.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 되거나 밤에는 텅 빈 도시가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만 남아 있다는 얘기지. 집값이 비싸서 어디 거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PIR이 커질수록 집을 사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조세인데요. 정책에서 이제 조세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세 중립성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냥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시장이 왜곡이 돼요. 좀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세금 부과하면은 경제적 순손실 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은 발생하는데 가능한 그것을 줄이겠다라는 게 조세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증가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죠. 보유기간이. 왜죠? 누가 팝니까? 양도를 못하죠. 세금 부담 때문에. 그래서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동결 효과예요. 동결 효과. 그래서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요건 이제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이죠. 귀착.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이거 맞는 말이죠. 양도세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어떻게 전가하냐면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5번이 틀렸잖아요. 왜 틀렸느냐? 재산세는 지방세 맞지만은 종부세는 국세죠, 이거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해서 제가 16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번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